보리나주 청년 예수와 광부들 1. 네덜란드 해군의 고위 장교인 요하네스 반 고흐 해군 중장은 해군 조선소 뒤편에 있는 자신의 널따란 저택 베란다에 서 있었다. 그 집은 집세를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는 집이었다. 조카가 오는 걸 반기느라고 그는 양 어깨 위에 검 견장이 있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반 고흐 가문의 특유의 묵직한 턱 위로 돌출한 강한 콧날이 일직선으로 곱게 올라가다가 툭 튀어나온 벼랑 같은 앞이마 한중간과 만나는 얼굴이었다. 너가 이리 오다니 반갑구나 빈센트. 그가 말했다. 집안이 아주 적적하단다. 내 자식들이 다 결혼해 나가서 말이야. 그들은 널찍하고 모난 청계 계단을 올라갔다. 야한 삼촌이, 야한은 요한네스의 애칭입니다. 야한 삼촌이 문을 열어 젖혔다. 빈센트는 그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았다. 커다란 창 하나가 조선소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야한 아저씨는 침대 가에 앉은 채 금술의 군의를 손상하지 않는 한 표정을 풀려고 애썼다. 너가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기로 작정했다니 기쁘구나. 그가 말했다. 반 고흐 가문 중엔 신의 일을 행하는 식구가 언제나 한 명씩은 있었지. 빈센트는 파이프를 찾아 대통에 조심스럽게 담배를 채워 넣었다. 좀 생각할 여유가 필요할 때마다 그는 그런 거동을 취했다. 전 아시겠지만 전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의 일을 할 자격을 얻고 싶었죠. 전도사가 되고 싶진 않았을 텐데 빈센트. 그들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설교라는 게 신학을 얼마나 제멋대로 곧 뜯어고친 건지 모를 거다. 아니지 얘야. 반 고흐 가문의 목사들은 언제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참, 넌 분명 지금 짐을 풀고 싶겠구나. 식사는 8시다. 해군 중장의 널찍한 등이 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조용한 우울이 그에게 덮쳐왔다. 그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넓은 안락한 침대, 큼직한 장롱, 사람을 부르는 듯한 낮고 반더러운 공부 책상. 그러나 그는 남모르는 사람들과 대면한 것 같은 거북스러움을 느꼈다. 그는 후딱 모자를 뒤집어 쓰고 빠른 걸음으로 둑을 가로질렀다. 거기 한 유태인 책장사가 뚜껑 열린 큰 상자 안에 아름다운 판화들을 내놓고 팔고 있었다. 한참을 뒤적거린 후에 그는 13장을 골라 팔에 끼웠다. 그는 강렬한 타르 냄새를 들이키며 선창가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벽에 흠집이 가지 않도록 피인으로 판화를 살짝 고정시키고 있는 중인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트리크 목사가 들어왔다. 스트리크는 빈센트의 이모부였으므로 반 고흐 가문은 아니었다. 그의 아내와 빈센트의 어머니가 한 자매였던 것이다.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잘 알려진 성직자였고 그것도 대개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바대로 현명한 성직자였다. 그의 검은 양복은 좋은 천에 훌륭하게 재단된 것이었다. 인사가 끝나자 목사가 말했다. 내가 멘데스 다 코스타라는 분을 구해두었다. 훌륭한 고전 의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너에게 라틴어와 그리스를 가르쳐 주실 게다. 그분의 집은 유태인 구역에 있지. 월요일 오후 3시에 그곳으로 가서 첫 수업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온 것은 내일 일요일 정찬을 함께 하자고 청하기 위해서다. 너희 이모 비렐미나와 너희 사촌 케이가 늘 몹시 보고 싶어 한단다.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몇 시에 갈까요? 식사는 정오에 할 거다. 내 늦은 아침 예배가 끝난 뒤에 말이다.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십시오. 검은 모자와 책을 집어드는 그에게 빈센트가 말했다. 그럼 내일? 그렇게 말하고서 이모부는 가버렸다. 2. 스트리크 가족이 사는 카이저스크라우트는 암스테르담에서 가장 귀족적인 거리 중의 하나였다. 그것은 U자형의 4번째 거리였는데 그 항구 도시 남쪽에서 시작한 운하가 중앙으로 돌아 다시 항구 북쪽으로 흘러나갔다. 그 운하는 깨끗하고 맑은 데다가 너무도 소중한 운하였으므로 크로스로 뒤덮이도록 방치해두질 않았다. 크로스란 신비스런 녹색 이끼로서 이곳이 아닌 빈민지역의 운하엔 수백 년 내려오는 동안 그 녹색 이끼층이 표면에 두껍게 끼어 있었다. 거리에 줄지어선 집들은 순수한 플랑드르식이었는데 폭은 좁지만 잘 지어진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모습이 마치 근엄한 청교도 병사들이 차렷 자세로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는 것 같았다. 다음날 스트리크 목사의 설교를 들은 뒤 빈센트는 목사의 집을 향해 나섰다.
밝은 태양이 네덜란드 온 하늘에 떠다니는 잿빛 구름장들을 쫓아내자 대기는 잠시 반짝 빛났다. 출발이 일렀다. 그는 생각에 잠긴 걸음걸이로 걸으면서 운하의 배들이 상류로 거슬러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배들은 대개가 샌드보트로서 끝이 차츰 가늘어지는 것만 빼놓고 전체적으로 장방형으로 생긴 것들이었는데 물에처럼 거무스름한 빛깔의 배 한중간엔 짐을 싣는 움푹 들어간 커다란 공간이 있었다. 뱃머리에서 고물까지 길다랗게 빨랫줄이 매여 있고 그 위에 그 가족의 빨래들이 널려 있었다. 그 가족의 아버지인 사내가 운하바닥에 삿대를 받고 어깨로 받친 채 꾸불꾸불 비틀린 각도로 좁은 통로 아래로 힘주어 밀면 배가 그의 밑에서 미끄러져 나아갔다. 그의 아내인 몸집이 크고 투실투실한 붉은 얼굴의 여인네가 고물에 꼼짝 않고 앉아 키 손잡이를 놀렸다. 아이들은 개를 데리고 놀다가 몇 분마다 한 번씩 선실로 뛰어내려갔다. 선실이 그들의 집이었다. 스트리크 목사의 집은 전형적인 플랑드르식 건물이었다. 폭이 좁은 3층 건물, 그 위쪽에 장방형의 탑 하나, 그리고 거기에 달린 고미 다락방 창문과 흘러내릴 듯한 아라베스크 장식, 고미 다락방 창문으로부터 끝에 길다란 쇠고리가 달린 들보 하나가 돌출해 있었다. 이모 빌렐미나가 반색을 하며 빈센트를 식당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아리 셰프가 그린 칼뱅의 초상화가 한쪽 벽에 걸려 있었고 찬장에선 은식기들이 반짝반짝 빛을 냈다. 사방 벽들은 거무스름한 장식 판자로 꾸며져 있었다. 언제나 어둠침침한 그 방에 눈이 익기도 전에 그 흐릿한 어둠 속에서 키가 크고 나긋나긋한 여자가 나와서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물론 날 모르겠지만 그녀가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로 이종 사촌 케이야. 뻗쳐 내민 그녀의 손을 맞잡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젊은 여자의 살결이 만져졌다. 우린 만난 적이 없는데 젊은 여자가 친근한 어조로 계속했다.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26이고 사촌은 아마 틀림없이. 빈센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했다. 몇 순간이 지났어야 그는 대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메울 셈으로 불쑥 튀어나온 그의 목소리는 크고 거칠었다. 24, 누이보단 어리죠? 그래, 그럼 결국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군. 그쪽에선 암스테르담을 방문한 적이 없고 나 역시 브라반트에 가보지 않았으니. 그런데 내가 손님 접대가 너무 소홀한 것 같은데 앉지 않겠어? 그는 딱딱한 의자 끝에 살짝 앉았다. 재빠르고 기묘한 변신술이 그를 볼품없는 시골 촌뜨기에서 세련된 도시 신사로 바꾸어 놓았다. 그가 말했다.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당신이 우리를 방문해 줬으면 하고 바라셨죠? 브라반트에 오셨더라면 즐거우실 거예요. 그곳 시골 사람들은 무척 인정이 많거든요. 그렇겠지. 안나 이모가 편지로 날 초대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거길 곧 방문해야겠군. 예, 빈센트가 대답했다. 꼭 오십시오. 그의 텅 빈 정신으로 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거기에 대답했다. 그의 나머지 부분은 너무 오랫동안 독신 생활에 물만 마셔온 한 남자의 격렬한 갈증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빨아들이고 있었다. 케이는 전형적인 네덜란드 여자의 튼튼한 생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 갈고 다듬어져 우아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칼은 밀빛깔의 금발도 아니고 네덜란드 여자 특유의 너무 짙은 붉은 머리칼도 아닌 그 두 가지가 기묘하게 혼합된 빛깔이었다. 뭐랄까, 붉은 머리칼의 불꽃이 밝은 금발로 번져 반짝이는 듯한 미묘한 따스함으로 뒤덮인 것 같은 빛깔이었다. 그녀의 살결은 태양과 바람으로부터 보호되었고 덕주의 하얗스름한 피부 빛깔이 양뺨의 홍조 속으로 살며시 스며드는 모습은 마치 네덜란드 대가의 예술적 솜씨가 이루어 놓은 것 같았다. 깊숙한 푸른빛의 두 눈은 삶의 희열에 맞추어 춤추었고 그 삶의 희열을 받아들이는 듯 그녀의 풍만한 두 입술은 살짝 열려져 있었다. 빈센트가 말이 없음을 깨달은 그녀가 입을 열었다. 뭘 생각하는 거야, 사촌? 무언가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렘브란트라면 아마 당신을 그리고 싶어 했겠다 하고 생각했죠. 나직하게 웃는 케이의 목구멍에서 성숙한 여인네의 달콤함이 풍겼다. 렘브란트가 즐겨 그린 여자들은 보기 흉한 늙은 여자뿐인 걸 안 그래? 그녀가 물었다. 그렇지 않아요. 빈센트가 대답했다.
아름다운 늙은 여자들을 그렸죠. 가난하거나 조금은 불행하기도 하지만 그 슬픔을 통해 영혼을 얻은 여자들 말이에요.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녀는 빈센트를 바라보았다. 집에 들어오는 그를 그저 무관심하게 쳐다보았을 때 얼핏 눈에 들어온 것은 그의 더부룩한 젓갈색 머리칼과 묵직한 얼굴이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는 이가 고르게 난 입과 깊숙이 박힌 타는 듯한 두 눈, 반고 가문의 길고 균형 잡힌 이마와 단단한 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단단한 턱을 그녀 쪽으로 살짝 내밀고 있었다. 아, 미안해. 내가 좀 아둔해서. 그의 귓속말처럼 낮게 그녀가 중얼거렸다. 렘브란트의 어떤 점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알겠어. 렘브란트는 아름다움의 본질에 도달했던 거지, 안 그래? 그런 주름살진 늙은 사람들의 얼굴에 고통과 낙심이 새겨진 모습을 그렸을 때 말이야. 얘들아, 무슨 얘기들 그렇게 진지하게 나누고 있니? 스트리크 목사가 중간 문간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지금 친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케이가 대답했다. 왜 얘기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근사한 사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또 한 남자가 들어왔다. 여유 있는 미소와 매력적인 태도를 가진 날씬한 사내였다. 케이가 벌떡 일어나 그에게 뜨겁게 키스했다. 빈센트, 그녀가 말했다. 내 남편 미네르 보스야. 이 미네르는 영어의 미스트에 해당됩니다. 잠시 후에 그녀는 2살쯤 되는 황갈색 머리의 사내애를 데리고 돌아왔다. 명랑한 아이이긴 했지만 자기 엄마를 닮아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과 푸른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케이가 사내 아이를 잡고 높이 쳐들자 보스가 그들을 양팔로 껴안았다. 빈센트, 넌 나하고 식탁 이쪽 편으로 앉을까? 이모 빌헬미나가 말했다. 빈센트 맞은편으로는 한쪽엔 보스가 다른 한쪽엔 꼬마 야안을 받지 않은 채 케이가 앉았다. 남편이 집안에 있으므로 그녀는 빈센트를 잊어버렸다. 그녀의 불그스름한 뺨 빛깔이 더욱 짙어졌다. 한 번은 그녀의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들릴세란 낮은 어조로 뭐라고 은근한 말을 하자 그녀는 재빠르게 그에게 몸을 기울이고 키스했다. 그들이 파도치는 사랑의 물결이 뻗쳐와 빈센트를 삼켜버렸다. 그 운명의 일요일 이후 처음으로 우르술라가 안겨준 옛 고통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눈으로부터 솟아올라와 그의 육체와 정신의 최후 방벽까지 흘러넘쳤다. 눈앞의 이 작은 가족들이 단란하게 뭉쳐 즐겁게 애정을 나누는 것을 보며 그는 그 지루한 몇 달 동안 사랑에 굶주려 왔음을 지독히 굶주려 왔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굶주림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3. 빈센트는 아침마다 해돋이 바로 전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다. 5시에 해가 솟으면 그는 해군 공창이 내려다보는 창가로가 한 무리의 일꾼들이 정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검은 형상들로 이루어진 구불구불한 긴 줄이었다. 작은 전기선들이 조이대로 해 여기저기에 떠있고 멀리 Y향을 가로지르는 마을 근처엔 갈색 범선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해가 완전히 솟아올라 산더미처럼 쌓인 목재 위의 안개가 다 그치고 나면 빈센트는 창가에서 몸을 돌리고서 마른 빵 한 조각과 맥주 한 잔으로 아침을 든 뒤 그대로 눌러앉아 그로부터 7시간 동안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너댓 시간 집중하다 보면 머리가 무거워지고 지끈거리고 생각은 흥크러졌다. 감정에 치우쳤던 몇 년간의 세월을 겪고 난 뒤인데 어떻게 그 단순하고 규칙적인 공부를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문법 규칙을 머릿속에 집어넣느라 고심하다 보면 어느새 해는 하늘 한중간을 지나 반대편으로 기울고 그러면 수업을 받으러 멘데스다 코스타의 집으로 가야 할 시간이었다. 그것으로 가는 길에 보이텐칸트를 따라 걷다가 우데자이즈 예배당과 구 남교회를 돌아 철공소와 술집과 석판 인쇄소가 들어선 구불구불한 거리들을 통과하곤 했다. 멘데스는 로이 페레스의 동판화 예수의 모상을 연상시켰다. 그는 전형적인 유태인의 풍모를 지닌 사람이었다. 동굴처럼 깊숙이 들어간 심오한 눈, 가늘고 움푹 들어간 영적인 얼굴, 옛날 랍비들의 뾰족한 턱을 가지고 있었다. 오후도 한창 되었을 무렵의 유대인 구역은 몹시 무덥고 후덥지근했다. 7시간 동안의 라틴어와 그리스어 공부, 그리고 다음 몇 시간 동안의 네덜란드 역사와 문법 공부에 머리가 포화 상태가 된 빈센트는 멘데스에게 석판화 얘기를 꺼내곤 했다. 어느 날 그는 마리스의 세례식이라는 스케치를 스승에게 갖고 갔다.
멘데스는 가늘고 앙상한 손가락으로 세례시익을 집어 높은 창에서 강렬하게 쏟아지는 먼지 섞인 햇빛에 비춰보았다. 좋군. 유태인다운 쉰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이 그림은 무언가 궁극적인 종교의 정신을 포착해 놓았군. 그 순간 빈센트의 피곤함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는 마리스의 예술을 열광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멘데스가 보이지 않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빈센트에게 라틴어와 그리스를 가르쳐주는 대가로 스트리크 목사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었던 것이다. 빈센트, 그가 조용히 말했다. 마리스는 훌륭한 예술가지. 하지만 시간이 줄어드니까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렇지? 빈센트는 알아들었다. 2시간의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는 나무 자르는 사람과 목공과 선박식품 조달업자들이 일하고 있는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곤 했다. 커다란 포도주 저장고 앞문은 열려져 있고 램프를 든 남자들이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이리저리 내닫고 있었다. 야한 삼촌은 일주일 묵을 예정으로 햄보르트에 갔다. 해군 공장 뒤의 그 커다란 집안에 빈센트 혼자뿐이란 걸 알고 어느 날 오후 늦게 케이와 보스가 와서 식사를 함께 하자며 데리고 갔다. 야한 아저씨가 돌아올 때까지는 우리 집에 저녁마다 와야 돼. 케이가 그에게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물어보시던데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가 끝난 뒤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야. 식사가 끝나자 그 집 가족들은 카드 놀이를 했다. 그러나 빈센트는 카드 놀이를 할 줄 몰랐으므로 조용한 구석에 틀어박혀 오기스트 그리종의 십자군의 역사를 읽었다. 앉은 곳으로부터 그는 케이와 잇따라 바뀌는 케이의 자극적인 미소를 바라볼 수 있었다. 그녀가 테이블 자리를 뜨더니 그의 곁으로 왔다. 뭘 읽지 빈센트? 그녀가 물었다. 그녀에게 책 이름을 말해주고 나서 그가 얘기했다. 작지만 훌륭한 책이에요. 여기 쓰여진 것이 티스 마리스가 그린 그림의 정치와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케이가 싱긋 웃었다. 그가 늘 그런 문학적 비유를 끌어내는 것이 재미있었던 것이다. 어째서 티스 마리스하고 같다는 거지? 그녀가 물었다. 이걸 읽고서 티스 마리스의 그림이 안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암석이의 옛 성과 황혼의 가을 숲, 맨 앞의 검은 들판, 그리고 거기서 한 농부가 흰 말을 부려 밭을 가는 모습이 묘사된 대목을 읽어보세요. 케이가 1년 동안 빈센트는 그녀를 위해 의자를 끌어다 받쳐주었다. 그를 바라볼 때의 그녀의 푸른 두 눈이 어떤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흐려졌다. 맞아, 그녀가 말했다. 마리스의 그림 그대로군. 이 책의 작자나 마리스라는 화가는 각자 자기 나름의 매체로 똑같은 생각을 표현한 거야. 빈센트는 책을 집어들고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페이지를 넘겼다. 이 부분의 글은 아마 미슐레는 프랑스의 급진적인 역사가입니다. 미슐레나 칼라일, 영국의 역사가입니다. 미슐레나 칼라일에게서 따왔을 겁니다. 어머나 빈센트, 학교 수업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사람치고는 놀랄 정도로 교양이 풍부한데 아직도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 아니요. 읽고야 싶지만 그러질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럴 필요를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그 어느 책보다도 완벽하고 아름답게. 아, 빈센트. 케이가 펄쩍 뛰며 외쳤다. 그건 너무 빈센트답지 않군. 빈센트는 깜짝 놀라 그녀를 응시했다. 난 빈센트가 십자군의 역사에서 티스 마리스를 알아보았을 땐 무척 근사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 비록 우리 아버지 말씀이 그런 일은 생각지 말고 정신을 집중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말이야. 그런데 빈센트가 숨막히는 시골 목사처럼 그런 얘기를 하다니. 보스가 으슬렁으슬렁 건너와 말했다. 케이, 당신 트럼프 패도 돌려놓았어. 한순간 케이는 빈센트의 불쑥 튀어나온 눈썹 밑에서 살아 활활 불타는 검은 눈동자를 들여다보았다. 이었고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고 건너가 카드놀이 패에 끼었다. 4. 빈센트가 자기와 좀 더 일반적인 인생 얘기를 나누고 싶어한다는 걸 알고 멘데스 다 코스타는 일주일에 몇 번쯤 구실을 만들어서 수업이 끝나 돌아가는 빈센트와 동행해주곤 했다. 어느 날 그는 빈센트를 그 도시에서 아주 재미있는 지역을 거쳐서 데리고 갔다. 그곳은 본델 공원 근처의
레이스트의 항구로부터 네덜란드 철도역까지 이어진 변두리였는데 제재소와 작은 뜰이 딸린 노동자들의 오두막집이 꽉 들어찬 인구 조밀 지역이었다. 수많은 작은 운하들이 사이사이에 뚫려져 있었다. 이런 지역의 목사가 된다는 것도 굉장한 일이겠군요. 빈센트가 말했다. 파이프를 채우면서 멘데스가 대답했다. 그는 원추형으로 생긴 담배 쌈지를 빈센트에게 건네주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신과 종교를 더 필요로 하지. 저 주택지구에 잘 사는 사람들보다도 말이야. 어쩌면 일본 다리라 해도 될성 싶은 자그마한 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중이었다. 빈센트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이 노동자들은 멘데스가 손을 한번 가볍게 휘두르며 말했다.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 병에 걸려도 의사를 부를 돈도 없지. 오늘 일을 해야, 그것도 중노동을 해야 내일 먹을 거리가 생기지. 이 사람들 집은 보다시피 작고 초라해. 한 발만 내디디면 배고픔과 굶주림이야. 허덕이면서 살고 있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야. 빈센트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서 성냥개비를 작은 운하 밑으로 던졌다. 그런데 주택지구 사람들은요? 그가 물었다. 그 사람들이야 좋은 옷 있으니 입을 수 있고 안전한 집이 있고 불행에 대비해서 돈도 저축해 두었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부유한 노신사야. 세상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구나 하고 만족해하는 노신사지. 한마디로 빈센트가 말했다. 그들은 좀 숨막히는 사람들이군요. 저런 멘데스가 소리쳤다. 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야. 맞아요. 그건 제 말입니다. 그날 밤 그는 그리스 책을 앞에 펼쳐놓은 제 맞은편 벽을 오래 응시했다. 런던의 빈민가와 그 답답한 가난과 고생이 떠올랐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던 자신의 욕구가 떠올랐다. 그의 마음속에 떠오른 영상은 스트리크 목사의 교회로 번개처럼 달려갔다. 그 교회의 회중들은 부유하고 잘 배웠고 또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대해 민감하며 그것을 손에 넣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스트리크 목사의 설교는 아름답고 위안을 주긴 했지만 그 신자들 중 위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처음 암스테르담에 온 지 6달이 지났다. 드디어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도 타고난 머리 능력을 따라가기엔 부족할 따름이라는 사실을 차츰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의학책들을 옆으로 밀어놓고 대수 교과서를 펼쳤다. 한밤에 야한 삼촌이 들어왔다. 너희 방문 밑으로 불빛이 보이더구나? 해군 중장이 말했다. 그리고 수위가 하는 말이 너가 오늘 새벽 4시에 산책하는 걸 보았다던데 대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니? 날에 따라 달라요. 18시간에서 20시간 사이죠. 20시간? 야한 아저씨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 그의 얼굴에 점점 역력하게 드러났다. 그로서는 반고우 가문에 실패자가 있으리라는 생각에는 차마 따르기가 힘들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을 텐데 그래도 공부는 해놔야만 되잖아요, 야한 아저씨. 야한 아저씨는 수많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어쨌든 간에 그가 말했다. 내가 늘 잘 보살펴 주겠다고 너희 부모에게 약속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부디 일찍 자거라. 빈센트는 연습 문제를 옆으로 밀어놓았다. 잠자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사랑도 위안도 즐거움도 필요 없었다. 필요한 것은 오직 라틴어와 그리스, 대수와 문법을 배우는 것. 그래야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에 들어가 목사가 되어 이 세상에서 실제로 신의 일을 행하는 것뿐이었다. 5. 암스테르담에 온 지 꼭 1년 되는 5월에 이르러서 그는 자신이 정규 교육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꺾여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밝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었다. 뇌리 한 구석에서 그러한 깨달음이 불쑥 치솟을 때마다 그는 나머지 온 정신을 채찍질해가며 스스로 인정했던 패배감을 고된 노력을 통해 몰아내려 했다. 그것이 단순히 공부가 어렵다거나 자신에겐 분명 적합지 않다는 문제였더라면 그토록 마음이 어지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밤낮으로 그를 괴롭히는 것은 나는 스트리크 목사 같은 현명하고 신분이 높은 목사가 되길 원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였다. 5년간을 더 격변화와 대수공식만을 생각한다면 대체 가난하고 병들고 학대받는 사람들에게 몸소 봉사하자는 자신의 이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월 어느 늦은 오후 수업이 끝나자 빈센트가 말했다. 다 코스타 선생님, 저와 함께 산책할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멘데스는 전부터 빈센트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있던 터였다. 그는 이 젊은이가 결단을 내려야 할 절박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러지, 나도 좀 거닐고 싶었으니까 비가 온 뒤라 공기가 무척 맑군 내 기꺼이 동행해 주지. 그는 양털 목도를 몇 겹 두르고 높지익한 칼라가 달린 검은 외투를 걸쳤다. 두 사람은 거리로 나섰다. 3세기쯤 전에 스피노자가 파문당했던 바로 그 유태 교회 옆으로 걸어갔다. 몇 벌럭 걸어가 제스트라트에 있는 렘브란트의 옛집을 지나치게 되었다. 렘브란트는 가난과 치욕 속에서 죽었지. 그 옛집을 지나치면서 멘데스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어조로 말했다. 빈센트는 그를 재빨리 쳐다보았다. 멘데스에겐 문제거리를 입 밖에 내기도 전에 그 문제의 핵심으로 뚫고 들어가는 기질이 있었다. 이 남자에게는 어떤 심오한 활력이 있었다. 누구의 말이든 깊이 생각하기 위해 그것을 헤아릴 길 없는 심년에다 풍덩 가라앉혀버리는 듯 싶었다. 야한 삼촌과 스트리크 이모부의 경우엔 이쪽에서 한 말이 정확히 한쪽 벽에 부딪혔다가 예스냐 노냐의 논조로 곧장 되튕겨 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멘데스는 상대방의 생각을 자신의 깊고 원숙한 지혜의 우물 속에 오래 가라앉혔다가 다시 꺼내는 것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그의 죽음이 불행했던 건 아니에요. 빈센트가 말했다. 맞아. 멘데스가 말했다. 자신을 완벽하게 표현했고 또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뿐이야. 그렇다면 자기가 한 일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다고 해서 그가 옳았다는 것입니까? 그가 틀렸다면요? 세상이 그를 무시한 게 옳았다면요?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별 차이는 없어. 렘브란트는 그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지. 그의 그림이 좋든 나쁘든 그건 상관없어. 그림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를 한 인간으로 지탱시켜 준 것이니까. 예술의 귀중한 가치는 빈센트, 예술이 예술가를 드러내주는 그 표현에 있는 거야. 렘브란트는 자신의 인생 목적이라고 느끼고 있던 것을 완성했어. 그래서 그가 옳은 거지. 설사 그의 작품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짓눌러버리고 암스테르담이 부유한 상인이 되는 경우보다야 1000배는 더 성공한 셈일 거야. 알겠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이 오늘날 세상 사람 모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건 전적으로 그렇게 말을 잇는 멘데스는 자기만의 생각을 뒤쫓고 있는 듯 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실이야. 죽을 때 이미 그의 삶은 완성되고 성취되었어. 비록 무덤으로 쫓겨 들어가듯 죽긴 했지만 그때 닫혀진 인생의 책장, 그건 아름답게 쓰여진 책이었지. 자신의 이상을 향한 그 성실함과 불굴의 노력의 질이 중요한 거지. 그의 작품의 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들은 걸음을 멈추고서 Y향 근처에서 남자들이 짐수레로 모래를 운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그들은 담쟁이로 가득한 정원이 여기저기 들어선 수많은 좁다란 거리들을 지나쳤다. 그런데 젊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옳은 길을 택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젊은이가 일생을 바쳐서 해야만 할 무언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했는데 후에 가선 그 모두가 자신에게 적합지 않았음이 드러난다면 말입니다. 멘데스는 외투 깃에서 턱을 뺐다. 그의 검은 두 눈이 환해졌다. 저것 봐 빈센트. 그가 외쳤다. 지는 해가 저 회색 구름장 위로 타오르는 붉은 빛을 던지고 있는 광경 말이야. 벌써 항구에 다다랐던 것이다. 붉은빛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범선의 돛대와 선장가에 늘어선 낡은 집들과 나무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모든 것이 조이대로 해 수면에 반사되었다. 멘데스는 자기 파이프를 채운 뒤 종이 쌈지를 빈센트에게 건네주었다. 전 벌써 피우고 있는 중인데요, 선생님. 아, 그래? 자네도 피우고 있었군. 뚝길로에서 제부르크까지 걸어갈까? 그곳에 유태인 교회 묘지가 있어서 내 민족이 묻힌 곳에 잠시 앉을 수가 있거든. 어깨너머로 바람에 담배 연기를 날려보내며 그들은 다정한 침묵 속에 걸어갔다. 빈센트, 인생의 그 어느 것도 끝끝내 확신할 수가 없어. 멘데스가 말했다. 다만 용기와 힘을 갖고서 자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자네는 그것을 할 것이고 또 그 점이 중요한 거지.
이승이 명하는 최상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그 다음에 그 최고의 가치는 신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창조주에게 봉사하고 싶다고 자네가 지금 이 순간 확신한다면 그 신념이야말로 자네의 장래를 위한 유일한 지침서야. 겁내지 말고 그 신념을 믿고 따르게. 제가 자격이 있겠습니까? 신에게 봉사하는데 말인가? 멘데스는 조심스런 미소를 띠고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요. 제 말은 대학이 만들어내는 부류의 아카데믹한 성직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멘데스는 빈센트 자신만의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그런 문제가 가진 일반적인 양상을 이것저것 상의하면서 청년 스스로 결정짓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이제 그들은 유태인 교회 묘지에 다다랐다. 교회 묘지는 소박했고 헤브르 묘비명이 새겨진 묘석들과 넓은 잎딱총 나무들이 가득 들어선 데다가 여기저기 키 큰 풀들로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다. 다 코스타 가족 묘지에 딸린 자그마한 터 가까이에 돌 벤치가 하나 있었다. 둘은 거기에 앉았다. 빈센트는 파이프를 집어넣었다. 저녁 이맘때쯤이면 교회 묘지엔 사람의 그림자도 없었다. 소리 하나 들을 수 없었다. 어느 누구든 성격의 한 특질인 어떤 성실성을 한 가지씩은 지니고 있지. 멘데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양친이 나란히 누워있는 무덤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사람이 그 성실함만 그대로 따라간다면 무슨 일을 하든 결국엔 잘 될 거야. 자네가 화상으로 계속 남아있었다면 자네를 현재의 자네와 같은 인간으로 만든 그 성실함 덕에 자네는 훌륭한 화상이 되었을 걸세. 그건 자네가 선생 직업을 가졌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네. 어느 날인가 자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 걸세. 그 어떤 길을 선택하든 간에. 그럼 제가 암스테르담에 남아 지금 목사가 되지는 않겠다면요? 상관없어. 전도사로서 런던으로 돌아가든가 상점에서 일하든가 아니면 브라반트에서 농부가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자네가 뭘 하든 잘 할 거야. 난 자네를 한 인간으로 형성시켜줄 그 자질을 이미 감지했지. 그리고 그게 훌륭한 자질인 것도 알고 있고 자네가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생각할 때가 여러 번 있겠지만 최후에 가선 스스로 생각한 바를 완전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그 표현에 의해서 자네의 인생이 정당하게 평가될 거야. 감사합니다. 다 코스타 선생님. 선생님 말씀이 제겐 큰 도움이 됩니다. 멘데스는 약간 몸을 떨었다. 돌벤치는 차갑고 해는 이미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그가 일어섰다. 갈까 빈센트? 6. 다음날 땅거미가 내릴 무렵 빈센트는 공장이 내려다보이는 창가에 서 있었다. 작은 가로수길의 포플라들이 쭉 뻗은 곧은 몸통과 가느다란 가지들을 드러낸 채 회색 하늘과 섬세한 대조를 이루었다. 내가 정식 공부를 할 능력이 없다고 해서 빈센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세상에서 하등의 쓸모도 없다는 것일까? 라틴어, 그리스가 대체 같은 인간들을 사랑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공창 구내를 순시 중인 야한 삼촌의 모습이 저 밑으로 지나쳐갔다. 멀리로는 도크 안에 떠있는 범선들의 돛대와 앞쪽으로는 아주 까만색의 아체함과 그것을 호위하고 있는 붉은색, 회색의 포함들이 보였다. 내가 전부터 늘 하고 싶었던 건 신의 일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었어. 삼각형이나 원을 그리는 대수가 아니라 큰 교회를 가지고 점잖은 설교를 하고 싶었던 적도 없었어. 나한테 어울리는 건 지금 이 순간 고통받는 미천한 사람들이야. 지금부터 5년 후회가 아니라. 그때 벨이 울리고 노무자들이 물결처럼 정문으로 쏟아져 나왔다. 점등부가 와서 공창 구내의 등에 불을 붙였다. 빈센트는 창문에서 몸을 돌렸다. 빈센트는 지난 1년간 아버지와 야한 삼촌과 스트리크 목사가 자기에게 상당한 돈을 썼음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이 포기한다면 그 돈이 완전히 낭비였다고 그들은 생각하리라. 어쨌든 착실하게 노력은 했다. 하지만 하루에 20시간 이상 공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자신이 공부에 부적당한 게 틀림없었다. 시작이 너무 늦었던 것이다. 자신이 내일 전도사로 나아가 신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이 실패일까?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지친 자를 위로하고 죄 지은 자를 위안하고 비교도를 그리스도교로 귀의시키는데 그것도 역시 실패가 되는 것일까? 가족들은 그렇다고 말하리라.
가족들은 넌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넌 쓸모도 없고 배은망덕한 반고 가문의 골칫거리라고 말하리라. 자넨 무슨 일을 하든 멘데스는 말했었다. 잘해낼 거야. 최후에 가서는 자네 스스로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표현할 것이고 바로 그 표현이 자네의 인생을 정당화시켜 줄 걸세. 무엇이든 이해하는 K가 이미 그의 내부에 편협한 마음을 가진 성직자의 씨앗이 도사리고 있음을 헤아려 내지 않았던가? 그렇다. 암스테르담에 계속 남아있는다면 바로 그 꼴이 될 것이다. 진실한 목소리가 나날이 희미해져가는 이 암스테르담에 남아있는다면 그는 이 세상에서 자신이 있을 곳을 알았고 또 멘데스가 그에게 떠날 용기를 주었다. 가족들은 그를 비난하겠지만 이젠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었다. 신을 위해서라면 그 자신의 신분쯤은 포기하고도 남을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그는 재빨리 가방을 챙겨 들고 인사말도 없이 그 집에서 나와 걷기 시작했다. 7. 반덴브링크, 대용, 피트셴이라는 세 목사로 구성된 벨기에 복음전도위원회가 브뤼셀에서 새 양성소를 열고 있었다. 수업료는 무료였고 작은 액수의 침식비만 내면 되는 곳이었다. 빈센트는 그 위원회를 찾아가 입학을 허가받았다. 3개월간의 수업이 끝나면 피트셴 목사가 말했다. 벨기에 안의 어딘가에 부임시켜 주겠네. 단 자격을 얻을 때만이요. 대용 목사가 무겁게 말하며 피트셴에게 몸을 돌렸다. 대용은 젊었을 때 기계 노동을 하다가 한쪽 엄지손가락을 잃고 그 때문에 신학으로 돌아선 사람이었다. 전도 사업에서 필요한 건 멋이 방고 반덴브링크가 말했다. 대중적이면서 사람 마음을 끄는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이요. 피트셴 목사는 면접이 있었던 교회 밖으로 빈센트와 나란히 나오면서 그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브뤼셀의 눈부신 햇빛 속으로 나왔었다. 자네가 이 양성소에 들어오게 돼서 반갑군. 그가 말했다. 벨기에에는 꼭 해야 될 훌륭한 일들이 상당히 많지. 그런데 그 열성적인 태도로 보아 자넨 그 일을 수행할 만한 커다란 능력이 있을 것 같군. 자신을 흥분시키는 것이 벨기에의 뜨거운 태양인지 아니면 이 남자의 뜻하지 않은 친절인지 그는 분간할 수 없었다. 가파른 6층짜리 석조 건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선 거리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빈센트는 무언가 대답할 말을 찾으려 고심했다. 피트셴 목사가 멈추었다. 여기서 갈라져야겠군. 그가 말했다. 자, 내 명함을 받게. 그리고 어느 저녁이든 시간이 나면 날 보러 오게. 자네와 한가로이 얘기를 나눈다면 즐겁겠네. 전도사 양성소엔 빈센트까지 포함해서 3명의 학생밖에 없었다. 그들을 맡은 보크마 선생은 키가 작고 깐깐한 남자였는데 얼굴 한가운데가 오목하게 들어갔으므로 이마에서 턱까지 다림줄을 수직으로 늘어뜨린다면 코나 입도 거기에 채 닿지 않을 것 같았다. 다른 두 학생은 시골에서 온 19살의 젊은이들이었다. 그들은 금방 친한 친구가 되어 똘똘 뭉쳐 빈센트를 놀려대었다. 내 목표는 처음에 경계심을 품지 않았던 때에 빈센트는 그 한 명에게 말했다.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내 내부에서 정신적으로 죽는 것이야. 빈센트가 프랑스 강의를 외우느라 끙끙거리거나 아카데믹한 책을 가지고 찔찔매며 고민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만 하면 그들은 짓궂게 묻곤 했다. 뭐 하는 거야 방고? 자기 안에서 정신적으로 죽는 일을 하는 건가? 빈센트가 제일 고생한 것은 보크마 선생의 수업 시간이었다. 보크마 선생은 그들을 훌륭한 설교자로 만들 심산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 3명은 밤마다 집에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발표할 강연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다. 두 학생은 소년들에게나 알맞을 듯한 내용을 미끈하게 꾸며내 유창하게 낭송했다. 빈센트는 설교문을 천천히 써내려가면서 한 줄마다 자신의 온 가슴을 쏟아 넣었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마음으로는 절감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막상 일어서면 그 말들이 전혀 쉽사리 나와주질 않았다. 자네가 어떻게 전도사가 되겠다고 그러는 건가 방고? 보크마가 힐책했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야. 누가 자네 설교에 귀 기울이겠어? 절정에 다다른 보크마의 노여움이 끝내 폭발한 것은 빈센트가 적흥 설교를 안 하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을 때였다. 빈센트는 정확한 프랑스어로 한마디 말해도 공들여가며 의미심장한 설교문을 만드느라 밤 이슬토록까지 고생했었다. 그 다음날 수업 시간에 두 학생은 자기들의 노트를 한두 번 힐끗 쳐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해 경쾌하게 설교를 해 나갔고 그동안 보크마 선생은 마음에 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윽고 빈센트의 차례였다. 그는 설교문 초고를 앞에 펼쳐놓고 읽기 시작했다. 보크마는 들으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암스테르담에선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던가 방고? 내 수업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호명받은 그 자리에서 적흥 설교를 못하거나 청중을 감동시키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졸업 못했어. 아무리 애써도 지난밤에 써놓았던 것들을 순서 정연하게 기억해낼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해버리고 더듬거리는 빈센트를 두 거부들은 노골적으로 비웃어댔고 거기에 보크마까지 합세하여 히덕거렸다. 그렇지 않아도 암스테르담에서 1년간을 보낸 뒤라 그의 신경은 찢어질 정도로 지쳐 있었다. 보크마 선생님, 그가 대들었다. 전 제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대로 설교를 한 것입니다. 제가 쓴 초고는 훌륭합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모욕을 전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보크마가 노발대발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가 외쳤다. 그렇지 않으면 자네를 내 수업에 받아들이지 않겠어. 그때부터는 두 사람 간의 공식적인 전쟁이었다. 빈센트는 자기에게 부과되는 숙제의 4배나 되는 분량을 만들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잠도 오지 않았고 또 잠자리에 들어봤자 별 소용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식욕이 완전히 달아나 버렸고 야위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11월에 그는 교회로 호출되었다. 벨기에 복음전도위원회와 만나 부임할 자리를 얻기 위해서였다. 드디어 거치적거리던 방해물이 모두 제거되었고 그는 지친 피로 그때 오는 희열감을 맛보았다. 도착해보니 두 거부들은 벌써 와 있었다. 들어서는 그를 피트센 목사는 쳐다보지도 않았고 다만 보크마만이 그것도 눈빛을 번들거리며 바라보았다. 성공적으로 학업을 끝마친 두 거부에게 대용 목사가 축사를 해주고 호그 스트라텐과 에티오베에 각기 부임할 자리를 주었다. 두 명은 나란히 팔짱을 끼고 방에서 나갔다. 머슈 방고, 대용이 말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자네가 신의 말씀을 전달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없었네. 유감스러워 말이지만 자네에겐 임명할 자리가 없네. 꽤 오래 일듯한 시간이 흐른 뒤에 빈센트가 물었다. 제 학업에 무엇가 잘못됐나요? 자넨 권위 있는 선생님께 복종하지 않았어. 우리 교회의 첫째 규칙은 절대 복종이야. 더구나 자넨 적흥 설교를 하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했네. 자네 선생님의 생각으론 자넨 설교할 자격이 없다는 걸세? 빈센트는 피트센 목사를 쳐다보았지만 그 동조자는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딱히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빈센트는 물었다. 원한다면 다시 양성소로 돌아가 6달간 공부할 수 있네. 그 시기가 끝나면 어쩌면... 빈센트는 코가 네모난 투박한 자기 장화를 내려다보았다. 가죽이 갈라 터진 게 눈에 띄었다. 이었고 아무 말도 전혀 생각해낼 수 없었던 그는 뒤돌아서서 말없이 걸어나갔다. 그 도시의 거리들을 잇따라 지나치다 보니 자신은 어느새 라켄에 와 있었다. 분주하게 윙윙거리는 작업장들이 쭉 늘어선 배에 지나가는 길을 따라 그는 왜 걷는지도 모르면서 마냥 걸어나갔다. 얼마 뒤 그는 주택가를 뒤로 하고 탁 트인 들판으로 나섰다. 그 빈 들판에 흰말 한 마리가 서 있었다. 한평생 죽도록 중노동에 시달리다 야위고 쇠약해진 늙은 말이었다. 그곳은 외롭고 황량했다. 땅에는 말의 두개골이 놓여있고 저 멀리 뒤로는 하얗게 바랜 말 해골이 뒹굴고 있었다. 옆에 말 가죽을 벗기는 백정의 오막살이 집 한 채가 서 있었다. 어떤 작은 감정이 되살아나 무감각한 상태를 일깨우며 흘러넘쳤다. 그는 쓸쓸히 파이프를 뜯으며 찾았다.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상하게 쓴맛이 났다. 들판의 한 통나무에 앉았다. 늙은 흰말이 다가와 그의 등에 코를 부벼댔다. 그는 몸을 돌리고 그 야윈 짐승의 목을 쓰다듬었다. 얼마 뒤 신을 생각하는 마음이 솟아올랐고 그는 위안을 느꼈다. 예수는 폭풍우 속에서도 침착하셨느니라.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기에 언젠가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섬기는 길을 찾게 되겠지. 자기 방으로 돌아와 보니 피트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 집에서 식사를 들자고 청하러 왔네, 빈센트. 그가 말했다.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그들은 일하는 사람들로 들끓는 거리를 지나쳐갔다.
피트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한가로이 이야기했다. 빈센트에겐 피트센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극히 명쾌하게 들렸다. 피트센은 그를 현관에 딸린 방으로 데려갔다. 원래는 방인데 작업장으로 바꾸어놓은 곳이었다. 벽에는 수치화가 몇 점 걸려있고 구석엔 이젤이 서 있었다. 아, 빈센트가 말했다. 그림을 그리시는군요. 전 몰랐습니다. 피트센은 당황했다. 그저 아마추어에 지나지 않네. 그가 대답했다. 긴장을 풀리고 여가가 좀 있으면 좀 그리지. 하지만 내가 자네라면 그런 얘기를 내 동료들에게 털어놓진 않겠네. 그들은 식탁에 앉았다. 피트센에겐 딸이 하나 있었다. 수줍음을 잘 타고 내성적인 15살의 소녀인데 식탁 접시 위에서 단 한 번도 눈을 들지 않았다. 피트센은 계속 시시한 얘기들만 찌끄려댔고 한편 빈센트는 예의를 차리느라 억지로 음식을 좀 들었다. 갑자기 빈센트는 피트센이 하고 있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피트센 목사가 어떤 동기에서 그런 얘기를 꺼냈는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보리나주는 그가 말했다. 탄광지역이야. 실제로 그 지역 남자들은 누구나 탄광에 내려가 일하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수천 가지 위험 속에서 노동하는 걸세. 그런데 그 임금으론 근근히 살아가기도 힘들어.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에서 아낙네들과 아이들이 사시사철 추위와 열병과 굶주림에 떨며 지내지. 빈센트는 왜 자기한테 이런 얘기를 모두 들려주고 있을까 의아스러웠다. 보리나주는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벨기에 남부 몽스 근처지. 최근에 거기서 얼마간 지낸 적이 있네. 빈센트, 설교와 위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 곳이야말로 보리나주일세. 무엇인가 목구멍에 가득 치미는 게 있어서 음식이 넘어가질 않았다. 그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피트센은 왜 나를 괴롭히는 것일까? 빈센트, 피트센이 말했다. 보리나주로 가보지 않겠나? 자네의 그 힘과 열성이라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걸세.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요? 위원회가 그래 알고 있네. 요즘날 내가 자네 아버님께 편지로 모든 처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네. 오늘 오후 자네 아버님한테서 답장이 왔더군. 내가 자네에게 정식 부임 자리를 확보해 줄 때까지 자네 부친이 보리나주에게서의 생활비를 떼주시겠다고 말씀하셨네. 빈센트는 벌떡 일어섰다. 그럼 목사님이 제게 부임할 자리를 얻어주시겠다 말씀이시군요? 맞아.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네. 자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는가 복음전도위원회가 알게 되면 위원회 쪽에서 분명 누그러질 걸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대용과 반덴브링크가 근간 내게 어떤 부탁을 하러 올 걸세. 그러면 그 부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그 벽촌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자네 같은 사람일세. 그리고 신이 심판하시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자네를 보내는 데야 어떤 방법을 쓰든 괜찮을 걸세. 8. 기차가 벨기에 남부에 가까이 다가감에 따라 산맥들이 연이어서 지평선상에 나타났다. 플란드르 지방의 단조로운 평지를 지나쳐온 뒤이기 때문인지 빈센트는 심심찮은 즐거운 기분으로 그 산맥들을 눈여겨보았다. 불과 몇 분밖에 바라보지 않았어도 참 묘하게 생긴 산들이라는 것을 그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밋밋한 평지 위로 완전히 저절로 치솟은 산들이 저마다 호련히 우뚝 서 있었다. 검은 이집트로군 환상적인 피라미드 같은 산들이 길게 늘어선 것을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몸을 돌리며 물었다. 저런 산들이 어떻게 저런 데 생겼는지 혹시 아십니까? 옆 사람이 대답한다. 테일리로 만들어진 산이라네. 테일이란 땅 속에서 석탄을 캐낼 때 함께 따라오는 쓸모없는 것들이지. 저 언덕 꼭대기로 막 다가가고 있는 저 작은 차가 보이잖아? 잠시만 그걸 지켜보라고. 옆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바로 그때 그 자그마한 차가 차체 옆구리를 뒤집어 올리고서 검은 구름장을 언덕 비탈 아래로 날려보냈다. 저거야, 옆 사람이 말했다. 저렇게 해서 산들이 점점 높아지는 거지. 지난 50년간 난 저것들이 하루에 몇 분의 1인치씩 허공으로 치솟아오르는 걸 지켜보며 살았다네. 기차가 역에서 증가하자 빈센트는 뛰어내렸다. 밤업은 움푹 들어간 활량한 골짜기에 위치해 있었다. 흐릿한 태양이 비스듬히 비쳤지만 하늘 저 위까지 석탄 먼지가 상당히 두껍게 끼어 있었다.
그 골짜기 비탈 위로 더러운 붉은 벽돌 건물이 두 줄로 기어오르다가 구름 꼭대기에 못 미쳐 벽돌 건물은 끝나고 뿌띠 밤촌이 나타났다. 빈센트는 긴 비탈길을 걸어 올라가면서 왜 이렇게 사람 흔적이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어디를 둘러봐도 남자는 한 명도 없고 가끔씩 아낙네 하나가 활기 없는 듯한 둔한 표정으로 문간에 서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다. 뿌띠밤은 광부들의 마을이었다. 거기서 자랑할 만한 벽돌집이라곤 하나밖에 없었다. 그건 장 바프티스트 더니의 집인데 그 구렁 제일 꼭대기에 세워져 있었다. 빈센트가 지금 향해 가는 곳이 그 집이었다. 더니가 피트센 목사에게 편지로 뿌띠밤으로 보내질 후임 전도사를 자기 집에서 하숙하도록 해달라고 제의했던 것이다. 더니 부인은 그를 진심으로 반겼다. 그녀는 부풀어 오른 빵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 겸 빵 만드는 곳을 거쳐 그가 쓸 방으로 안내했다. 뿌띠밤의 거리로 향한 창이 달린 자그마한 처마 밑의 방이었다. 방 뒤쪽엔 쓱가래들이 가파른 각도로 내려와 있었다. 그곳은 이미 더니 부인의 두툼하고 맵자한 손으로 닦여져 있었다. 빈센트는 금방 그 방이 마음에 들었다. 너무 들뜬 나머지 그는 짐도 풀지 않은 채 부엌으로 이어지는 몇 층 안 되는 투박한 나무 계단을 달려내려가 더니 부인에게 밖에 나가보겠다고 말했다. 잊지 않고 저녁 들러 돌아오시겠죠? 그녀가 물었다. 저녁 식사는 5시예요? 빈센트는 더니 부인이 좋았다. 그는 그녀가 일부러 생각하는 수고를 거치지 않고서도 모든 것을 천성적으로 이해하는 여자라고 느꼈다. 부인, 제가 어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가 말했다. 그냥 좀 둘러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오늘 저녁 이웃 한 사람이 올 텐데 당신도 만나셔야 될 거예요. 마르카스 탕갱의 10장이죠. 전도사업 하는데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무거운 눈발이 휘날렸던 뒤였다. 길을 내려가면서 그는 탄광 굴뚝에서 나온 연기로 시커멓게 변한 가시나무 울타리와 밭대기와 들판을 눈여겨보았다. 더니의 집 동쪽은 가파른 좁은 골짜기였는데 광부들의 오두막집은 대개 그곳에 있었다. 다른 쪽은 탁 트인 커다란 들판이었다. 시커먼 테리산과 마르카스 탕갱 굴뚝들이 거기 서 있었다. 뿌띠밤의 광부들 거의가 여기에서 지하 갱내로 내려가는 것이었다. 가시나무 덤불이 무성하고 뒤틀린 나무 뿌리로 갈기갈기 갈라터진 움푹 들어간 길 하나가 그 빈 들판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마르카스는 벨기에 광업소가 소유한 7 탄광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보리나주에서는 가장 그중 오래되었고 또 제일 위험한 채굴장이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죽어간 것으로 악명 높은 탄갱이었다. 갱내를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독가스 폭발 사고에 의해서 혹은 물이 쏟아져 들어오거나 낡은 터널이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것이다. 그곳 지면 위로 납작한 벽돌 건물이 둘 있었다. 거기서 기계를 작동시켜 석탄을 끌어올리고 또 그것을 분류하여 트럭에다 쏟아 넣는 것이었다. 예전에 황색 벽돌로 지어졌던 높다란 굴뚝에서는 손으로도 만져질 듯한 검은 연기가 하루 24시간 꼬박 뿜어 나왔다. 마르카스 주변엔 가난한 광부들의 오두막집과 탄진을 까맣게 뒤집어선 죽은 나무 몇 그루, 가시나무 울타리, 똥더미, 잿더미, 쓸모없는 석탄 무더기, 그리고 그 모든 것 위로 자꾸만 높여져가는 검은 산이 서 있었다. 음울한 곳이었다. 빈센트에게는 한눈에 모든 것이 삭막하고 황량하게 보였다. 검은 나르라고 불리는 게 이상할 것도 없군. 그는 중얼거렸다. 한동안 거기 서인 노라니 광부들이 벽돌 건물 문으로 쏟아져 나왔다. 모두 누덕누덕 기운 거친 옷에다 가죽 모자들을 쓰고 있었다.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차림이었다. 몸 전체가 시커매서 굴뚝 소재부 같은 모습들이었다. 눈의 흰자위만이 석탄 먼지를 뒤집어쓴 얼굴과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을 시커먼 아가리라고 부르는 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였다. 새벽부터 캄캄한 지하에서 일했던지라 오후의 희미한 햇살의 반짝임에도 그들은 눈이 쑤셨다. 반봉사인 듯 비틀비틀 문 밖으로 나오며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빠른 사투리로 자기네들끼리 얘기를 주고받았다. 자그마한 몸집에다 안으로 굽은 좁은 어깨 그리고 앙상한 사지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빈센트는 오후에
그 마을에 사람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납득했다. 진짜 퍼티팜은 그 골짜기 안에 옹기종기 달라붙은 작은 오두막집들이 아니라 700m 깊이의 지하에 존재하는 미로의 도시이며 퍼티팜의 주민 거의 전부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거기에서 보내는 것이었다.